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휴일을 보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이르면 오늘 새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발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내각을 인선하는 만큼 청와대 인사 발표가 오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안보와 경제 현안을 풀어야 할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보실장 후보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와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실장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비전 2030 작성을 총괄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유력한 가운데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선도 같이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에 출국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박원순 시장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박 시장은 내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시작으로 모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5일 쩐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과 각각 만날 예정인데요. 특사단에는 김현미, 신경미 의원 등이 동행합니다. 박 시장은 각국 정상들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양자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세안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제2의 교역 상대인데요. 청와대 측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한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거물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홍석현 특사를 만나서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미국 내에서 조율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거물로 불리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현 미국 특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오랫동안 공화당을 이끌어온 리더로 미국의 대외 군사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한미 양국이 원래 합의한 대로 미국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 특사는 맥케인 위원장이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함께 잘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중요한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사드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맥케인 위원장의 말이 일단 미국이 사드 비용을 내고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어제 문희상 일본 특사의 귀국을 시작으로 홍석현 미국 특사와 이해찬 중국 특사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외교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특사의 좌석 배치를 두고는 외교적인 결례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성남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희상 일본 특사는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동안 경색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로 출범하는 어떤 모멘텀, 전기가 마련됐다라는 게 아마 성과랍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 취지에 특별한 이해한다는 뜻으로 나는 했습니다. 일단 외교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특사의 좌석 배치를 놓고 외교적 결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문희상 특사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자신은 상석에 앉고
이해찬 중국 특사는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2008년과 2013년 박근혜 특사와 김무성 특사는 나란히 앉았는데 이번에는 상하 관계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미국도 홍석현 미국 특사와 보좌진을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나란히 앉게 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서 대통령을 대리한 특사에 대한 의전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홍 특사와 이 특사는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미국 국방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미국 MBC 방송이 미국 국방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고도 2111.5km까지 올라간 미사일이 하강할 때 탄두에 불이 붙지 않고 러시아 인근 해상에 떨어져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온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게 하는 재진입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ICBM 기술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시 비행거리는 787km로 1단인 화성 12형 미사일에 2단 추진체까지 더하면 사거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he United States persists in enter the DPRK the sanctions without understanding its rival. The administration will hav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suring catastrophic the consequences.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바짝 다가서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북한은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고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화성 12형 개발자들이 온 나라의 축복 속에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시내에 버스가 들어서자 길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꽃장식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2형 개발자들을 초대해 대규모 축하 연회를 연 겁니다. 제조선의 국력을 또 한 번 비약시킨 저들이야말로 오늘 말리마 시대의 선구자들이고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라고. 김정은은 이들을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초대해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속 끈을 바짝 조이고 강력한 주체 무기와 첨단 무장 장비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로켓 발사 준비 매 공정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발사 당일날에는 위험한 화성 진지까지 나오시오. 북한 관영 매체들도 화성 12형 시험 발사 성공은 민족사적 대업이라며 연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이용해 내부 결속 따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을 사실상 수사 지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청와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건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적임자라고 언급하자 사실상 최순실 사건 수사 지휘라고 꼬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 장관과 총장 모두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 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협의를 거쳐 제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의견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재량 사안인 만큼 절차적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착용했던 밝은 주황색 넥타이에 독도 강치 무늬가 새겨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넥타이 정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공식 석상에서 맸던 밝은 주황색 넥타이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대를 나타낸 물결 무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치는 한때 독도에서 번성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무분별한 포획으로 지금은 멸종된 종입니다. 사연이 전해지면서 일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선 독도 강치 넥타이가 품절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착용한 줄무늬 넥타이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차부터 6차까지의 대선 TV 토론회에서 당 색깔로만 맞춰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온 바 있습니다. 이 넥타이를 처음 제안한 예종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승리 넥타이로도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또 취업준비생을 만난 자리에선 자신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직, 때로는 독도 사랑 등을 나타내는 문 대통령의 넥타이 정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라는 1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호, 3호 등 업무 지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요 현안에 번호를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중 특이한 점은 바로 말보단 업무 지시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구두 지시가 아닌 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업무 지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등 업무 지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메토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행정집행과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흘간의 행보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을 뛰어넘는 재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노사모 대표로 활동한 바 있는 노혜경 시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문재인을 잘못 봤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나무 위에서 흔들리다 떨어질 것 같았고 심지어 미워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다며 문 대통령을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모시는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시민 작가 역시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요 며칠 자신이 문 대통령에 대해 다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외로 과감한 결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신한국당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앞에 대통령과 대비된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이혜훈 의원의 솔직한 평가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왜요? 너무 잘해서. 이 같은 진영을 뛰어넘은 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최근 들어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감의 반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오는 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40년 지기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21년 만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뇌물 혐의 공범인 이들은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고문과 같다면서 분리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7호 법정은 21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포승줄과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예우 차원에서 사복을 입고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재판 관례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재판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 중에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포승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 과정 일부를 생방송으로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까지 임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코미 전 국장은 오는 29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 무렵에 공개 증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eaking news,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has just announced that the former FBI Director James Comey has agreed to testify in public. 코미 전 국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를 중단할 것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의 메모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부당한 압력을 피하고자 대통령과 만남 자체를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튼 위장술을 패러디한 사진까지 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로버트 뮬러 전 미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I think it divides the country.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트럼프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선 환전소에 총기 모형을 든 괴한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불빛을 이곳저곳 비추며 남아있는 불씨에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장충동의 한 환전소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남성이 총기 모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총기 모형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냈다가 별다른 위협 없이 환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란스럽거나 그러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좀 봤을 텐데 강도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괴한이 동양계 외국인으로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30대 김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해경은 이들이 주차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를 앞두고 어제 광화문 광장에선 대규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가수 김장훈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주말마다 촛불 물결을 이루던 광장이 노란 풍선과 바람개비로 가득합니다.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애초 주최 측은 15,000명 정도의 방문객을 예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열풍으로 더 많은 수의 시민이 광장을 찾았습니다. 광장에 몰린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가 하면 유명 가수들이 추모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가수 김장훈 씨는 공연 전 경찰과 주차 문제로 다퉜다며 무대에 올라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맛이 갔죠? 저 밑에서 한타까리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노래를 한 곡 할 텐데, 진짜. 노 전 대통령의 공식 추도식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45년 동안 찻길로 쓰였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공중정원으로 변신해서 어제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꽃과 나무로 꾸며진 고가 보행로를 보려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뜬 표정으로 새단장한 서울역 고가도로에 첫 발을 내딛는 시민들. 45년간 자동차 길이었던 고가도로가 공중정원으로 탈바꿈한 모습에 탄성을 내지릅니다. 너무 좋네요. 예, 하늘 위에 올라온 것 같고 찌들린 생활에다가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아서. 차가 쌩쌩 달리던 찻길엔 나무와 꽃이, 철제 펜스는 시내가 훤히 내다보이는 유리벽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방 놀이터에서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아이들. 가족끼리 공중 조격탕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어르신들에겐 추억의 공간이 됩니다. 너무나 옛날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 여기 제가 남대문에서 근무했거든요. 밤이면 파란 조명이 마치 쏟아지는 푸른 별빛처럼 펼쳐놓은 은하수를 연상케 합니다. 과거에 차량이 다니던 차량 전용의 고가도로가 이제는 사람이 보행하는 사람 중심의 또 보행 친화 도시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한여름 뙤약볕을 막을 그늘 가림막이 부족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걷기엔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5살짜리 아이가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평소 운수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버스기사의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때 운행을 멈추고 달려간 버스기사. 의식을 잃은 5살 박모군을 바닥에 눕힌 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혼자라는 상태예요. 숨을 안 쉬는 상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급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한 남성도 기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평소 회사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버스기사는 흉부 압박을 5분 동안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은 박군은 입 밖으로 이물질을 뱉어낸 뒤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박군은 버스기사의 발빠른 대처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누군가 응급처치를 해주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버스기사가 평소 배워둔 심폐소생술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진 박군은 상태가 호전돼 밝은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꿀을 채취하는 이른바 밀원 수종 가운데 아까시나무만한 것이 없는데요. 한때 우리 국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지만 그 수가 크게 줄면서 양봉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퇴직 후 10년째 양봉을 하는 정기로 씨는 요즘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까시나무 꽃이 피는 5월 초중순 열흘 정도가 1년 농사의 전부인데 꿀이 들어차야 할 벌집에는 빈 곳이 수두룩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꿀을 이렇게 채취해 보니까 한 30% 정도 감소됐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낮아 벌들이 굼떠진 탓도 있지만 정 씨의 농장 일대의 아까시나무가 줄어든 게 큰 이유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숲의 대부분은 아까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는 등 일대가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시나무 숲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도 큽니다. 아까시나무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이틀 정도 빨라진 데다 남부와 북부 지방의 시간차도 짧아졌습니다. 꽃을 따라 북상하며 꿀을 따는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아까시나무 꿀 생산량은 14,400톤으로 전년의 반토막에 불과했습니다. 아까시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밀원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산림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0만 제곱미터 면적의 국유림에 아까시나무를 비롯한 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줄어든 아까시나무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어서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NH농협카드의 쿠폰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45만 명이 피해를 본 사연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초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대기업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만 명의 고객을 가진 NH농협카드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NH농협카드에 의무기간인 3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드사와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간 갈등에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NH오런 실업카드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NH농협카드에 대기업 SK플래닛이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만든 카드입니다. 하지만 쿠폰 서비스를 담당한 SK플래닛이 불어나는 적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K플래닛은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NH농협카드는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익 계산을 잘못한 두 회사가 법정 소송전까지 가면서 고객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비스가 이렇게 중단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의 혼란이라든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과 SK 브랜드를 믿고 가입한 고객들만 애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핵 위험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태권도로 우정을 다진 뜻깊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게 날아올라 송판을 산산조각냅니다. 현란한 돌려차기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사로잡은 제3군 야전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의 모습입니다. Meaning of Taekwondo is embodying your spirit and putting your strength and your heart to good use. And it's pure effort. 시범 공연에 이어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참가하는 대회가 품새와 격파, 높이 뛰어차기와 전투 겨루기 등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한국과 미국이 군 태권도를 좀 교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에서 승패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우정을 나눈 게 중요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 모셨는데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꼽자면 검찰 인사개혁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되는 등 파격 인사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병우 수석이 팔짱을 낀 사진 이후에 두 번째,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서만 검찰 내부의 돈과 인사 이 두 가지 권력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조직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찬장에서 돈이 오고 갔고 또 그 만찬장에 참석했던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더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되고 난 뒤에 그 최근의 근황이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난 뒤에 한 달여 만에 좌천이 된 그 현재 본인의 심경은 지금 어떨까요? 본인의 심정 참담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사실상 파면시키고 구속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켰다. 사실은 엄청난 검찰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주역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번 돈봉투 만찬 일부 이 신문 만평에서는 돈봉투 술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적절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네.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농단하면서 스스로 더 권력화된 모습들을 이번에 보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불쾌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사 대상자와 조사의 주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네. 나흘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도 사실은 조사의 이 대상자와 함께 그런 자리가 벌어졌고요. 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측면 아마 이영렬 지검장 입장에서는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죠.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이런 장면들이 일부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검찰이 이제는 스스로가 권력에 굴종하고 스스로 권력이 됐던 모습에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런 검찰이 돼야 된다는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그런 생각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네.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스스로가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될지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정권 초기에 정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클 때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말 정부에서 이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공수처 설치라든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검찰 개혁을 잘 해야 되는 상황. 그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영렬 지검장 참 괴로운 상황일 겁니다. 김 전 의원님,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나서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하잖아요. 그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된다. 확실히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공직기관 기강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이 돈봉투의 만찬 자체도 문제지만 그동안 법무부나 검찰 사실은 그 전부터도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루어져 왔었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돌이켜 보자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법치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힘도 우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힘 있는 정치 권력 혹은 검찰 권력 이런 권력들이 법 위에 있었고 그 법에 위에 있으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아니면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힘의 논리로 사용해 왔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 막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인 것이고 또 이것은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이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 중에 두 분이 돈을 받았던 다음 날 법무부에 반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껄끄러운 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행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관행이라고 하는 얘기로 대한민국을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게 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감찰로만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이게 또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되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까지 수사가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성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검찰국장이 이미 우병우 수석과 엄청난 많은 횟수의 어떤 통화를 해왔고, 물론 이영렬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 이 돈봉투 만찬 사건 직전이 바로 수사에서 검찰국장이 제외된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지검장의 어떤 만취도 사실 착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찰이 시작되면 까마득한 후배 검사한테 서열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 검찰 조직에서 후배 검사한테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점. 하나는 돈의 출처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냐, 그리고 그날 어떤 대화를 했느냐. 그 돈을 건네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계좌 추적을 해서 혹시 그 돈이 그 이전에 다른 어떤 곳에서 나왔다 한다면 우병우 라인이라거나 또는 우병우의 그 관련된 어떤 검찰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 나왔다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활동비 안에서 만약에 준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 교수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수사의 기밀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는 그동안에 뭐 경력금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관례적으로 전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일부는 뭐 횡령을 하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로 쓰는 사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일부는 뭐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더해서 사실은 이 비용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사실 오갔는데 이것은 김영란법에 의거해서도 우리 공직기강에서도 그 법의 위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감찰의 관심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사실은 정말 공직자의 모든 기강을 다루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연유로 줬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돈이 오갔다는 것, 액수가 이 일정한 액수를 넘어섰을 때 그 돈이 오갔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더군다나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에 매년 243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비용은 결국 우리 국민 세금이고, 이것은 정말로 수사에 꼭 필요한 기밀을 위해서 사실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번 사안을 봤을 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내려진 지 사실은 결정이 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만일의 경우 이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고 봐주는 대가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속으로 이런 봐주는 대가로 만일의 경우 감사의 표시로 주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가 되는 데다가 이 법 위반까지 겹친다면 거기에다 만일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이것은 정말로 검찰에 그동안 가져왔던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고요. 현행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검찰로서는 아마 엄청난 수모와 또 파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리적으로만 하나 꼭 따지자면 말씀하셨던 것이 다 포함됩니다만 추가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기간 내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과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전혀 다른 기관이고 법무부라고 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전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상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 내의 특수활동비는 검찰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청문회 기간에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수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우병우에게 현금화돼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냐, 우병우 전 수석에게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우병우 라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거의 1000여 통 가까운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수사가 될 것 같냐라고 하는 말씀 처음에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22명 정도의 검사와 파견관으로 팀을 꾸렸기 때문에요.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보면 특수활동비가 많은 기관들에서 항상 이런 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 전 의원님 의정활동 하셨으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곳간이 이 돈이 많이 쌓이면 이게 좀 부적절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 원칙적으로 보면 현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혹은 서류상 남기지 못하는 업무들이 많다고 인지되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그걸 동의해 주는 것인데, 국회에서도 실제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혹은 군이든, 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돈봉투 만찬의 중심에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빈자리에 윤석열 검사가 파격적으로 기용이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이제 그 윤태영 국민소통수석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발표하자마자 기자들 입에서, 하고 그 소리가, 지금 그 녹음이 돼서 그야말로 국민들한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놀랬고, 또 놀란 이유가 가장 큰 것은 그거죠. 일단 검찰의 기수로서 전임의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8기였고, 지금 23기, 워낙에 좀 늦게 그 이 사법시험에 통과를 해서 늦는 데다가, 원래 좌천 인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 정부에서 사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 두 사람을 구제해줬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또 부팀장이 박형철 부팀장이었는데, 둘 다 사실 좌천을 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지검장은 끝까지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는데, 박형철 검사는 이제 또 청와대로 들어갔죠. 변호사를 하다가 청와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어떤 과정 속에서 물론 뭐 좌천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수 파괴를 감행해서까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 공소를 계속 유지시키겠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를 유지시키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아까도 우병우 라인 같은 어떤 그런 아직도 미진한 수사들, 그것을 완성하라라는 의미.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검찰 조직이 지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수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인사가, 후속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 정부의 의지,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이번 그 인사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런 서울지검장 또는 뭐 법무부 검찰국장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인사까지도 직접 발표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에 담긴 이 청와대 발표 모습, 그리고 또 이어서 윤석열 새 서울지검장의 임명 직후의 그 소감 함께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윤영찬 수석이 발표를 했을 때 기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측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검찰이 조직, 기수, 또 뭐 이 명령, 상명하복 굉장히 중시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수가 사실은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18기, 19기 중심에서 23기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을 본다면 유해 선배 기수들은 물러나야 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수 파괴의 내용을 사실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윤석열 이제 신임 지검장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본다면 어떤 불법적인 뭐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는 사실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이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려고 했던 윤석열 지검장이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의 이 잘못된 행태,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법과 원칙의 철저한 관점을 준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새 정부에서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검찰의 가장 중요한 관행이었던 기수라든가 또는 이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충격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검찰 개혁으로까지 앞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충격들은 상당히 크고 국민이 봤을 때도 야, 그동안의 관행들이 이제는 깨지겠구나. 뭔가 변화를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의 반응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요. 위에 있는 사실은 고위직에 있는 검찰은 상당히 동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선 검사들은 잘 됐다. 이런 기회에 정말로 우리 검찰이 한번 밖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가 완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모습을 바꿔줌으로써 이번 인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의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제고 또 새 정부도 반드시 이 부분을 실현해야만 이번 인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5기수나 건너뛰어서 이제 서울지검장을 임명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또 하나 이제 특이했던 점은 고등검사장급에서 지방검사장급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지검장들은 모두 다 지검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만 고검장으로 지금까지 예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런 이 인플레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굉장히 차관급이 많아요. 그런 어떤 조직이 뭐 46명이 차관급이고 그런 직위 인플레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지검장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단계를 넘었거든요. 고검장까지 가면은 사실은 3단계를 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한 어떤 조정, 이 두 가지 균형적인 어떤 조정,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실 중앙지검장을 지검장으로 다시 이제 하향 조정하지 않았나 사실상 싶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지검장으로 앉혀놓기 위해서 했던 조치다라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검찰의 인플레 너무나 위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 직위가 높다. 다른 어떤 그 조직들에 비해서 굉장히 직위가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급만 46명인 국가 조직은 검찰이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 뭐 추가할 점은 청와대 발표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고검장으로 격상된 이후에 그동안에 정치적 사건 수사마다 그때마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부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발표였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이런 고검장급으로 이 직위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적 사건 수사마다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런 폐단을 좀 끊어내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포석들이 결국은 이번 인사에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권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일부는 이런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다. 뭐 또 이런 비판을 하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 아무래도 이걸 또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또 일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의정활동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뭐 코드 인사라고 뭐 칭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평론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인선을 두고
지금 여기서도 다 나왔습니다만 기수 파괴에 대한 문제는 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인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적당한 위치에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관행적으로는 삼성 장군 출신들이 가는 자리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중령 출신 여성이 간다 손 치더라도 그 업무를 맡지 못할 사람이 간 것이다. 아니면 선거 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인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잘 썼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실 때 이례적으로 좀 청와대가 직접 지검장의 인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법률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검장의 인선을 장관의 제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장관이 공석인데 괜찮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청와대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무장관의 권한대행인 법무차관의 제청을 득해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지금 말씀을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려의 어떤 초점이 이겁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으로서 상징되는 검찰 개혁. 그럼 검찰 개혁의 어떤 요지가 무엇이냐?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검찰이 정치권으로서의 독립이거든요. 완벽한 독립. 그러니까 그 독립을 이루려면 정치권이 검찰의 인사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초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전임 정권의 눈치를 봤던 검찰이 이제는 현 정권의 눈치를 봐라. 이게 개혁이 아니라 전임 정권의 눈치도 현 정권의 눈치도 그 어떤 정권의 눈치도 이제는 보지 마라 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개혁일 텐데 굳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의 인사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가 직접 발표를 함으로써 앞으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끔 하는 어떤 인사가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차관이 만약 제청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인사 발표를 하게 하든지 어떤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이 앞으로의 어떤 의지, 검찰의 인사에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발표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고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민정수석을 과거에 경험했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개혁이 꼭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있다면 훨씬 더 좀 모양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분이 구속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그리고 강구만 전 회장 같은 분들을 구속을 시켰거든요.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표방되는 친노 친문 진영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두려움과 사실은 애증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구속했던 사람을 이렇게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도 뼈를 깎는 사실은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검찰개혁에 권한을 주고 만들어 나가겠다는 저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코드 인사의 문제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앞으로 그런 과정을 밟아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검찰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두고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그리고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함께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절차 문제는 여기에서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 좀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의 그 사표는 사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클 것 같아요. 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인사를 발표하게 된,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 경로를 했냐면 돈봉투 만찬 때문에 사실 경로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감찰하지 않고 사흘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흘 동안 이 스스로 정화를 시키고 감찰을 지시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냐면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법무부 차관이 그거를 지시하지 않고 사흘 동안 지켜본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지금 이것은 감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걸 지시해야 될 당사자로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윤석열 지검장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읽었다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어떤 그 방법이 뭐냐면 인사입니다.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해야죠. 지금까지의 어떤 체제,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와 인사를 한꺼번에 이제 해야 되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바꿔야 되는데 자신이 용퇴를 함으로써 인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이 두 사람의 사태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또 새롭게 파격 인사라고 불리면서 이슈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김희수 현 헌법재판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항상 소수 의견을 많이 내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다 인사다 이런 평을 하고 계세요. 그 사이다 인사다는 평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서 가장 상급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하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능력이나 경륜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의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법을 통해서 빛을 주려고 노력하신 분인데요. 저는 가장 잘된 인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인사 역시 일부 또 보수 측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심판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려하는,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통진당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소수 의견을 냈죠. 여러 소수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서 통진당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정당의 강령 내지는 기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의미로서 볼 수 없다. 하나의 민주주의의 정당의 안에서요. 어떤 그런 정당이다. 그리고 이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청구의 가장 큰 핵심인 아로라는 그 일부 조직과 이 정당을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그 문제가 있다. 이 두 부분으로서 반대 의견을 냈죠. 아예. 그래서 8대1의 어떤 결과에서 혼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보수 측에서는 이렇습니다. 소수 의견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떤 정국 운영이라든지 혹은 방향이라든지 안보, 외교 또 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좀 안정감 있게 바라보고 싶은데 굳이 소수 의견을 많이 낸 또 일부 너무나 진보적인 어떤 의견을 낸 그런 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편향적인 어떤 부분으로 전국 기저를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그리고 현 정부 하에서 대법관도 거의 대부분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법관도 다 진보적인 인사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균형감 있게 그래도 진보만 또는 보수만 이게 아니라 균형감 있는 그런 사법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21세기 다원주의 사회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재 위상을 봤을 때 김희수 헌재소장 지명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법조계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이 사실은 사회의 기득권으로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다양한 가치들이 분출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 이번에도 성적 소수자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잘 어떻게 변화하는 감정을 담아낼 것인가. 이런 측면이 사실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여러 가지 권위와 사회의 벽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던졌던 김희수 수장 지명자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박한철 헌재소장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나치게 보수화될 것이다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진행을 잘해왔다.
그렇다면 저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관들과 같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체 여러 재판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의견들, 변화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들 같이 지켜야 될 고유의 가치와 더불어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인사가 결국은 최근에 뭐 피우진 중령의 기용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제는 과거의 권위의 틀에 묶여 있지 않구나. 이런 변화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하나 눈길이 갔던 점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자, 관련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네. 진행하는 뭐 수석이었나요? 같이 당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면서요? 예, 이것도 뭐 예정에도 없고 통상적으로도 잘 그런 전례가 잘 없어 왔기 때문에 약간 좀 진행하는 사람도 또 기자분들도 처음엔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누차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도 오바마처럼 그렇게 친추관해서 좀 일해봤으면 좋겠다. 브리핑도 자유롭게 하고 질의응답도 다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자리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기자단에게 공지를 하면서 오늘은 질의응답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발표만 있을 거다라고 사실은 기자단과 사전에 이 협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자 질문 없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 첫 질문을 시작한 기자가 하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소통의 길로 가고 있는 바로 중요한 지점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했던 것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서 국민들과 이런 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어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탄핵을 당하고 있는 지점에서 한 인터넷 언론과 한 인터뷰가 대통령 재임시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랬었죠. 네.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자회견 횟수도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총 횟수가 150회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4-5번 정말로 사실상 국민을 거의 만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하고 답답한 상황을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 언론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언론을 통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정을 어떻게 이끄는 것인지 정말 궁금한 사항을 알므로써 국민들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요. 이렇게 열려있는 소통의 장을 봤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렇게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5년 내내 보여지고 그 이후 다른 정권에서 이어질 때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통이 완성이 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청와대 출입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때 언제였었죠? 어떤 정부에서?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 때까지 계속 제가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뭐 너무 많이 해서 괴로워하실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전 정권 기자회견 보시면서는 좀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각종 토론회나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통계치 발표하고 오바마 정부라든가 외국과 비교하면서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1년 뒤에 바로 평가하는 토론회라든가 기자협회 주최를 낸 토론회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청와대뿐이나 또 여당의 분들이 같이 토론할 때도 많은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답답하고 이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론사 논설실장으로 계시니까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들도 막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설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어요. 이 인터넷 신문 기자들만 5개 매체의 편집국장들 또는 기자들하고 생방송으로 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당시에 모 경제 쪽 사이트 청와대 출입 기자하고 진짜 설전이 있었거든요. 이 이견과
근데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또 이렇게 중계가 됐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지금 사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안 됐던 게 물론 대통령이 직접 소통도 안 됐지만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홍보수석도 사실 소통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자, 지금, 박수현 이 대변인을 모든 회의에 다 참석시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지난 정부에서의 대변인들은 기자들이 물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없다. 네. 하고 그냥 진짜 깝깝하면은 관계자 말로 해달라라고 네. 이제 한 발 물러서고 늘 그게 되풀이 되었던 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전 어떤 회의라든지 혹은 대통령과의 어떤 자리라든지 대통령과 단독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루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는 상황, 그냥 이 어떤 회의에서의 발표문만 읽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기자들이 또다시 그 수석한테 전화를 걸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안 됐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저도 이런 어떤 변화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의 인선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쯤에 아마 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인선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나올까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장관급이기 때문에요. 아마 직접 하시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또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지검장 때도 그랬습니다만 인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은 누군가를 지명하고 혹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말을 할 때도 왜 이걸 하는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던 구조였고 물론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복귀하게 됩니다만 그게 정상적인 절차나 이유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외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브리핑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청와대 안에서 인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직접 설명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또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그렇게 소통해 가면서 얘기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인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정책실장, 안보실장 오늘 발표를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직접 했기 때문에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자리에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장 둘 다 본인이 배경 설명을 직접 할 거라고 보고 보다 더 지금 사실 초점은 안보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은 물론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마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보실장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외교 쪽으로 사실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안보에 대한 어떤 한반도에 대한 상황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있다. 군 출신이냐 아니면 외교 출신이냐 이런 어떤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마 하신다면 보다 더 안보실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미 배경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인사지만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국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첫 여야 5당 회동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기사가 많이 쏟아졌었죠. 원내대표들과 만남을 할 때 원형 테이블에서 했다, 또 먼저 가서 마중을 나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 만남의 형식 자체도 탈권위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지금 원내대표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당 대표분들은 당선되자마자 직접 찾아가서 당사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2달 만에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회동이 있었는데 취임하시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된 것 같고요. 그동안은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라고 하면 당청 관계 이렇게 불려졌었죠. 당과 청와대의 관계로서. 근데 지금은 정무수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당청 관계를 넘어서서 국청 관계로 가겠다. 국회와 청와대가 동등하게 업무를 보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사실 누구나 뻔히 아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에 들어오면 신분증을 착용하고 대통령 옆에 사진을 찍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말자라고 출입증도 다 내려놓고 사진을 찍고 또 같이 밥을 먹는 자리라든가 또 영부인께서
식사를 만들어서 선물하신다거나 예. 이런 모습들까지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해 왔었던 청와대의 모습들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 관계들 이런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자리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첫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사실은 굉장히 뭔가 전체를 통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심을 쓰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영접을 하면서 자리로 같이 가고요. 그 자리에서도 특히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를 출입하면 사실은 누구든지 대통령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름표, 명찰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만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이 명찰을 그동안에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진보정부라는 곳에서도 다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행을 완전히 이번에 깨트린 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동등한 그런 인식을 해줬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협치에 대해서 야당에게 손길을 내밀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 자리에서 했던 대화의 그런 양식들도 좀 껄끄러운 질문을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좀 약간 좀 껄끄러운 질문이나 이런 질문하면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약간 썰렁해지고 나중에 회동이 끝난 이후에 청와대 발표와 여당의 발표가 완전히 달라서 도리어 더 큰 구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의 관계를 청와대가 잘 만들어야 되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협치의 틀들을 대통령 스스로가 조성했고 또 야당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 이 원내 정당과의 협치의 첫 출발을 잘 밟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이슈 안건을 또 꺼냈습니다. 대통령이요.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개헌에 대한 의지는 예전부터 계속 드러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수정을 해야 될 게 현 정부와 소통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전 정부에서의 어떤 그 소통이 1년 4개월 만이다. 요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전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날 취임식을 하고 3월 3일 날 원래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하게 돼 있는데 야당이 거부를 했어요. 그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3월 3일 날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4월 10일 날 야당 지도부만 따로 불러서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4개월 만에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그건 맞는데 원내대표를 만난 거는 이제 1년 4개월 만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초기에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움직임은 있었다는 것. 아예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어저께 지난번 그 청와대에 대해서 사실 가장 놀랐던 건 개헌입니다. 왜 개헌이냐면 원래 야당 지도부들이 마음속으로 갖고 온 게 두 가지 카드가 있었어요. 하나가 우리 정례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의견하고 두 번째가 개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해서 바른정당이나 계속 개헌 카드를 갖고 있었고 개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실 굉장히 미온적이었다가 그냥 6월에 대한 약속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야당의 카드였는데 그 카드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무색하게. 대통령이 직접 개헌 지금부터 하자, 얘기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카드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숙제를 떠안았다. 이게 야당의 숙제가 돼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개헌은 야당의 개헌 특위에서 사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의제만 보더라도 야당 대표들을 과의 어떤 회담에서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여야 생각이 모두 좀 달라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추진할 때. 지금도 국회 안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 산하에도 그 논의를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헌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대통령제를 연임으로 할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이 논쟁만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30개의 인권과 관련한 기본권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론에 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하겠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국회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그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합의된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야권에서도 부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적절한 그런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안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 헌법 전문과 본문, 권력 구조의 문제, 선거 구조의 문제, 또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개헌특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최소한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바뀌어 있는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바꿔야 된다는 여야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해나가는 것. 사실 헌법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최종적인 국민의 법관정을 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접근법들 합리적으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을 최대한 설득하고 여당도 야당 측에서도 여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간다면 내년 개헌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대통령의 시각이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당 원내대표 회동의 분위기를 보자면 지금 가장 먼저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게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자의 그 인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게 무사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그 아무리 이낙연 총리가 문제가 크게 없고 또 이렇게 그 이 두루두루 인맥이 여야 인맥이 이 형성된 분일지라도 이분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어떤 비리 개인적인 비리 왜 보통 얘기하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검증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증이 통과가 된다면 무사하게 통과가 되겠죠. 그거를 뛰어넘지는 그러니까 그냥 뛰어넘는 어떤 인사청문회라는 거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니까 또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총리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은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첫 번째 총리는 허니문 기간에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떤 능력이냐일 텐데요. 이낙연 후보자는 문제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클라이밍 선수인 김자인이 맨손으로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 555m를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자 선수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국내 빌더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까마득한 123층 555m 높이의 초고층 빌딩. 153cm의 깡마른 작은 체구인 김자인이 외벽을 오릅니다. 로프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이용한 맨손 도전. 갈수록 근육은 굳어가고 높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거침이 없습니다. 외벽을 오른 지 2시간 30분. 마침내 꼭대기에 오른 김자인은 성한대가 없었지만 뜻깊은 도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전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김자인은 두바이의 828m 빌딩을 오른 프랑스의 알랭 로베르에 이어 2위. 여자 선수로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자인의 다음 도전은 클라이밍이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입니다. 메달 욕심보다는 제가 올림픽이라는 대회 자체가 선수로서는 되게 꿈 같은 그런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빌더링의 역사를 새로 쓰며 위대한 도전에 성공한 작은 거인 김자인. 오는 7월엔 본업인 클라이밍 월드컵에 출전해 26번째 우승에 나섭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휴일인 오늘 또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내일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이 예상되고 곳곳에는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강릉이 30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